5대를 그렸습니다. 네, 내비 소개하는데 가시면 안 되는데. 저기 바꿔 가시면 안 될까요? 네, 저기 지금 급하신 저기 지금 일어나신 분이 이제 충남 시민단체 연대회 소식권자이시고 그리고 아산 시민연대 대표를 맡고 계신 최만정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편하게 오른쪽부터 이렇게 갈게요. 우리 당진 YMCA 권주원 총장님 오셨습니다. 아산 YMCA 박진우 총장님 오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여성운동 환경운동연합 신은미 사무총장님, 그리고 천안 YMCA 정혜린 장관님. 죄송합니다. 저희 청주 이창우 총장. 국민의원님들도 소개를 해야지. 국민의원님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저희 밴 뒤에 문병호 이번에 초선 군의원 되실 때 지금 그 앞에 구리 YMCA 이정희 총장님 오셨고요. 어제 저랑 새벽 2시까지 얼큰하게 네, 우리 진짜 3층 어렵게 올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기철 초선 위원님 왼쪽에. 방송을 안 써주셔가지고 우리 시민의 눈 두려움이신. 네, 이제 개도식이 메인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게 메인이죠. 우리 정청래 전 위원님 모시고 우리 재밌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뜨거운 박수로 이 시대 참 방송인 겸 정치인 정청래입니다. 제가 국회의원 똑 떨어지고 2년간 어이구 우리 청래당이시네? 잠깐 일어나보세요. 잠깐 들고 일어나야지 들고. 야, 어디 가나 이렇게 우리 청래당 당원들이 이렇게 감사합니다. 저도 청래당인데요. 아, 그렇습니까? 국회의원 똑 떨어지고 2년 동안 참 감사하게도 많이 불러주셔서 일주일에 한두 차례, 두세 차례 이렇게 강연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강연 제목도 모르고 누가 부르는지도 모르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온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저 오니까 물 한 컵 주시는 분한테 오늘 뭔 얘기 해야 돼요? 그랬더니 아무 얘기나 해요. 네, 그래서 뭔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뒤에 네. 앉아서 하실까요? 아, 또 앉아서 하는 겁니까? 한 시간인데 서서 하면 좀 그래서 오늘 제 강연이 아니라 북구대다방인가 보네. 네. 프레드인데 강연한다고 하면 사람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뉴스 오셨으니까 네. 저는 여기 사무총장 맡고 있는 정재영이랍니다. 일단은 가볍게 여기 쭉 둘러보시고 네. 대답하고 싶으신 거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혹시 하나씩 떼시면서 가볍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은 여기 제가 쓴 거 같을 때 네. 홍성 YMC 후원회원이신지 가입하시는 건 어떠신지 가볍게 멘트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 사실 YMCA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옛날에 중학교 다닐 때인가
조경수, 가수 조경수 씨가 YMCA, 그래서 YMC가 있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YWCA하고 YMCA하고 어떻게 틀린 거예요? 거기는 저희는 맨 쓰고요. 거기는 워머를 쓰는데, 근데 저희는 남자 맨이 아니라 사람 맨을 씁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파벳이 중간에 하나가 달라요. 네, 네. 하여튼 좋은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묻고 대답하기 전에 제가 좀 드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제가 오늘 저랑 같이 오신 분 몇 분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저랑 같이 오신 분은 이번에 마포구의회에서 재선 구의원에 당선되신 평창 올림픽 스타 영미 김영미 의원 같이 왔습니다. 네, 그리고 비례대표로 이번에 당선됐어요. 우리 최은하.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저는 상암동교회 마포 상암동교회 권사입니다. 어떻게 믿음은 나이롱인데 출석은 잘해요. 그래서 10년간 주일 성수 잊지 않고 100% 냈고 11조 내고 또 봉사활동도 합니다. 세가족 활동도 했고 그리고 지금은 대외협력 홍보국장으로 목사님의 하명 민원을 주로 담당하는 특수 업무를 하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저를 그 교회로 인도해 주신 우리 진승현 권사님도 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에서 온 건 아니지만 제가 전국적으로 가면 보고 싶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래서 서산에서 왔어요. 옆 동네. 서산에서 한복집을 하고 있는데 한복 디자이너인데요. 인간문화재 바로 직접 했습니다. 우리 이남재 선생님 같이 왔습니다. 질문이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강연 주제가 다니면서 좀 달랐어요. 정권 교체 이전에는 왜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지 사람들이 이렇게 당위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정권 교체를 왜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당황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옆에 물어보면 답변 잘 하시라고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3가지 이유, 그래서 정권 교체 이전 강연을 그것으로 다녔습니다. 첫 번째, 이명박근혜 정권은 헌법 위반 정권이다. 그래서 헌법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 헌법 가치를 그럼 무엇을 어겼느냐? 이명박근혜 정권이 국정교과서를 시도했죠. 그것은 반헌법입니다. 왜냐하면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국정교과서를 하려고 했던 이유는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시도했던 겁니다. 그러면 정부 수립과 그리고 건국은 어떻게 다른가? 대한민국 헌법이 그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이고 헌법은 1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헌법 130개 조항을 압축 요약해 놓은 것이 헌법 전문인데 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자랑스러운 대한국민은 3.1운동을 올릴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3.1운동 정신 그리고 3.1운동에 의해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가의 법통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에서는 1919년 3.1운동을 올릴 땐 대한민국 임시정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상해 임시정부가 법통을 이어받는 건국의 출발점이 아니라 1948년 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한다면 헌법에 반하는 거죠. 근데 이 헌법에 반하는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이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1945년 이전까지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호적이 없어집니다. 왜?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없으니까 애국도 없고 매국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도 지워지는 거, 우리나라 역사가 아닌 것이 되고, 또 나라를 팔아먹었던 친일, 그 부역행위들도 나라를 배반한 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왜? 나라가 없었으니까. 그것을 노렸던 거죠. 그래서 이명박근혜 정권은 헌법의 첫 번째 정신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을 바로 세우는 것, 그래서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대통령 명령으로 국정교과서를 없애라 바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국정교과서가 바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권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길어지고 있어서 초조한가요? 바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민주노총 이런 데 가면 여러분 성과급제 때문에 얼마나 동료들끼리 경쟁하고 질시하고 그리고 줄 서야 되고 그래야 됩니까? 근데 이것은 법이 아니라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없애. 그러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각 사업자별로 분쟁거리가 되는 성과급 제도를 없애라. 그래서 없앴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세금 때문에 그렇다. 조세 정의를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자, 수입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데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많이 세금 내야 되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세금을 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정권인지 돈을 많이 버는 재벌들의 세금은 깎아주고 그래서 빵꾸난 세금은 서민들 주머니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가 조세 정의를 실시하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 세 번째는 우리는 섬나라로 언제까지 갇혀서 할 것인가. 남과 북이 잘 지내야 되고 한반도 평화를 불러오기 위해서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일으켰던 남과 북이 대화하고 이어졌던 모든 선이 다 끊어지고 한 라인조차 끊어져서 북한하고 뭘 얘기하려고 그러잖아요. 홍수 때 내려오면 이 마이크 잡고 북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 웃지 못할 천국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남북 관계를 잘 가져가기 위해서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역설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정권이 교체됐더니 제가 얘기했던 세 가지가 착착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권 교체 이후에는 정권이 교체됐는데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어떤 정부인가? 그것을 설명하고 다녔어요. 강연하고 다녔어요. 1년간을.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1894년 우리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민주주의 하자라고 깃발을 들었던 것은 1894년입니다. 갑오 농민혁명이었어요. 왜? 그때는 왕조국가잖아요. 근데 동학과 만나서 갑오 농민들이 동학과 만나서 인내천의 깃발을 들었어요. 인내천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다. 이것을 선포한 겁니다.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다. 이것을 내자로 하면 민주주의예요. 근데 그때는 왕조국가였어요. 역성혁명이죠. 그래서 왕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을 진압하게 해야 됐잖아. 진압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동학 농민구를 학살하기 위해서 일본 외세를 끌어들입니다. 한국 현대사는 이렇게 민주주의는 슬프게 시작했어요. 다 실패했어요. 통계에 의하면 갑오 농민혁명으로 일본군 청나라군한테 학살당한 사람이 23만 명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민주주의 하자라고 주장했던 이유만으로 외세의 총칼 앞에 주국한 우리 조선의 민중들이 23만 명이고 1894년 12월 31일 이 옆동네 공주시 우금치에서 최후의 결전을 하는데 10,000명이 모였어요.
낫과 쇠사람과 허름한 활과 칼을 들고 우리는 나갔고 일본군들은 최신식 총기로 무장해서 나갔어요. 무기 싸움이 될 수가 없었어요. 10,000명이 나가서 9,500명이 즉사했어요. 그리고 500명이 살아남았어요. 그 500명이 그러면 흩어져서 역사가 끝났느냐? 그렇지 않고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 동학의 후예들이 3.1운동을 일으켰고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을 했고 그리고 4.19를 일으켰고 5.18 광주민중 현장에도 도마항쟁 현장에도 동학의 후예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1987년 6월 항쟁을 할 때 저도 동학의 후예였더라. 생각해보니 호원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학교 교정을 스크럼장 한 바퀴 돌면서 불렀던 노래가 동학혁명가였습니다. 제가 또일찍 기억합니다. 저도 동학의 후예였어요. 그런데 6월 항쟁까지는 미완의 혁명이었고 부분적인 승리였어요. 123년 만에 동학농민군이 들었던 횃불을 이어받아서 1,700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1894년도에 들었던 민주주의 하자, 민주정권 수립하자 하고 외쳤는데 이것은 123년 만에 처음으로 성공한 혁명이었더라.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역사적 뿌리가 매우 깊고 123년 만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난 최초로 성공한 혁명, 그것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세계 현대사 130년의 역사 속에서 단 한 방울의 피를 흘리지 않고 정권을 교체한 유일한 정부, 그것이 문재인 정부였고 그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대한민국의 촛불 시민들은 앞으로 역사는 세계 혁명사상 가장 빛나는 명예로운 혁명을 완성한 자랑스러운 세계 속에서 가장 위대한 시민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런 정권을 우리는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자랑스러워해도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제가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않을 때 2017년 노벨 평화상은 대한민국 촛불 시민이 받아야 된다 라고 제가 세계 최초로 주장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얘기한 걸 귀동냥으로 듣고 김어준이 막 떠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막 떠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독일에서 주는 평화상을 우리가 수상했습니다. 촛불 시민들 앞으로 평화상이 왔어요. 우리는요, 전 세계적으로는 대한민국 촛불 시민을 이렇게 위대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한 일이라서 그렇게까지 잘 몰라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 그래요. G20 처음에 갔을 때 메르켈 총리가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보고 싶어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G20에 취임 초에 갔을 때는 5나라 정도가 미팅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G20에 갔으면 정상이 몇 명이에요? 지루할 것 같아서 제가 묻는 거예요. G20 가면 정상 몇 명이 모이는 거예요? 20명이 모이죠? 그 20명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 미팅 신청한 사람 몇 명일까요? 아니, 이렇게 물으면 좀 돌아가는 사람 같으면 19명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강연할 때만 이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꼭 해요. 그러면 막 골똘히 생각해요. 그래서 박근혜가 5명? 그러면 6명이요.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20명이요. 또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본인이 본인한테 신청하나. 19개 국가 정상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다 보고 싶어 했어요. 근데 특히 메르켈 총리는 전화를 3번이나 했습니다. 꼭 만나야 되는데 차만 마시면 안 된다. 꼭 밥을 먹어야 된다.
차만 마시면 안 된다, 밥을 먹어야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오래 얘기하고 싶다. 그렇죠. 오랫동안 보고 싶다 이겁니다. 그래서 메르켈 총리가 왜 이렇게 보고 싶어 했냐면 세계 현대사 130년 동안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성공한 혁명을 통해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메르켈 총리는 동독 출신입니다. 동독에서 시민운동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서독의 콜 수상한테 발탁이 돼서 장관에 임명되고 승승장구해서 지금은 통일 독일의 총리가 됐어요. 우리로 치면 북한 출신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민주주의와 인권을 좋아합니다. 사랑하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그래서 본 거예요. 오랫동안 점심 먹으면서. 봤더니 모든 게 마음에 드는데 더 마음에 드는 게 얼굴도 잘생겼어요. 그래서 밥 먹으면 보통 가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베를린 교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왔다는 걸 알고 펜스에 붙어가지고 젠틀 제인, 우리 인이 사랑해, 이런 걸 가지고 몇백 명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펜스 울타리 다 붙어서 인이 나올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밥 먹고 있는데 나왔어요. 그걸 보고 메르켈 총리가 그냥 안 돌아갔어요. 마치 수행 보좌관처럼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며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은 악수를 하고 있어요. 지루하죠. 그냥 아무 표정 안 지고 있었는데. 질문. 다 있어요? 알았어요. 아니, 질문 대답을 하나씩 하고 계셔. 포스트잇이 하나씩 떨어집니다. 그래요? 넘어가고 있어요. 그랬는데 메르켈 총리가 뒤를 쫄쫄쫄쫄 수행 보좌관처럼 따라다니는 것도 사실은 독일이 우리보다 더 강대국이 선진국이잖아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의전상.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기 제외 국민들 악수하고 다니는데 독일의 정상에 뒤 쫄래쫄래 이렇게 따라다니냐고. 수행 보좌관처럼. 근데 너무 그게 좋았던 거예요. 메르켈 총리가. 그러면서 따라다니면서 독일어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번역했어요. 자, 그래서 메르켈 총리가 뭐라고 했는지 제가 들려드릴게요. 생생하게. 이거 좀 좋아, 이거 좀 좋아. 내가 이런 거 처음 봐. 나 총리 10년 넘게 했는데 어쩜 좋아. 아이고, 문재인 대통령 좋겠네. 아이고, 부러워. 아이고, 부러워. 이러면서 따라다녔습니다. 정말입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대한민국이에요. 독일의 총리가 그렇게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대한민국 5천만을 대표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죠. 그럼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내는 찬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 여기 모여있는 홍성 YMC 회원들한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대단히 자랑스러워해도 괜찮다. 그렇게 강연을 하고 다니다가 1년쯤 하니까 지겨워졌어요. 또 많이 하기도 했고 방송에서도 했고 팟캐스트 했고, 그래서 요즘은 강의 주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은 무엇인가. 길을 알고 떠나는 사람과 길을 모르고 떠나는 사람은 나중에 엄청난 결과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고 했는데 길이 아닌 곳을 열심히 가요. 열심히 가면 갈수록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멍청한 사람입니다. 차라리 열심히 하지 말든가. 근데 길이 아닌 반대의 길을 열심히 가요. 안 가는 만 못합니다. 근데 길을 알고 가면 수월합니다. 그리고 희망이 있고 즐겁고 그리고 낙관적입니다. 길이 아닌 곳에 서 있으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여기 조금 일찍 와서 홍주 산성을 쭉 돌아봤습니다. 산성은 어느 곳에 쌓을까요? 요새에 쌓습니다. 요새. 아니 성을 쌓는데 지리적으로 별로 안 좋은 데 있어. 뭐 산 밑에 쌓고 그래. 그럼 적군이 산에 올라가니 돌 던지면 다 맞아 죽어요. 그건 길이 아닌 곳이에요. 그런 데다가 성을 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께서 이렇게 얘기했죠. 한 명의 군사로도 길목을 잘 지키면 1000명의 적군을 물리칠 수 있다.
그게 울돌목입니다. 명량해전에서 울돌목을 잘 지켰던 거예요. 그게 제가 비록 허도포는 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울돌목 전사로서 항상 길목을 지키면서 제가 싸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길목이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그게 바로 뭐예요? 평화의 길이에요. 근데 평화를 위한 길은 따로 없어요. 평화가 곧 길이에요. 평화로 전쟁을 막을 수는 있어도 전쟁으로 평화를 살 수는 없어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평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를 읽으면서 전쟁은 안 좋은 거구나, 평화가 좋은 거구나,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알았어요. 근데 요즘 공부를 더 해보니까 정말 평화가 좋은 거예요. 전쟁을 하면 안 돼요. 전쟁도요, 이름을 이상하게 붙여가지고 정의의 전쟁 이런 걸로 붙여요. 근데 전쟁 앞에 어떤 전쟁을 붙여도 그것은 나쁜 전쟁이에요. 아무리 나쁜 평화도 좋은 전쟁보다는 좋다. 옛날에 아까 우리 목사님이 축도도 하고 막 그러는데 십자가 들고 사람 죽이러 다녔어요. 십자가 전쟁. 종교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 이름으로 사람을 죽입니까? 근데 그 십자군 전쟁에 나갔던 병사들, 그 병사의 등을 두들기면서 그 전쟁터에 내몰았던 엄마 아버지들은 속은 거예요. 왜? 그걸 보고 맹신이라고 합니다. 종교는 무조건적인 순종을 강요합니다. 성경도 그런 거예요. 그것은 잘됐다 잘못됐다? 잘못됐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얘기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말라. 그때 십자군 전쟁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군을 들고 사람을 죽이라고 명하고 있다. 이걸 거부한 사람은 이단이다. 그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을 죽으러 내보내는 사지의 전쟁터에 내보내면서 너는 믿음이 강하니까 가서 죽어라.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했어요. 그 어머니가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옳은 일이냐? 여러분, 종교도 맹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종교가 세계사 속에서 폐악질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무조건적인 순종과 복종을 강요하면서 인권을 탄압하고 여성을 차별하고 전쟁터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해요? 성전이라고 해요. 성스러운 전쟁이라고. 웃기고 있어요. 지금도 이슬람에서 하는 게 보면 자기들은 IS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슬림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코난 들고 죽이는 거예요. 그게 잘 된 거예요? 안 됩니다. 헛한 이유라도 전쟁 앞에 성전이니 정의의 전쟁이니 그걸 붙여서 사람의 인명을 살생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6.25 때도요, 북한이 조국 해방이라는 이름을 들고 왔어요. 그리고서 사람을 죽였어요. 얼마나 죽었는지 아세요? 남쪽에는 160만이 죽었고 북쪽에는 350만이 죽었고 인민해방군 주한미군까지 합쳐서 600만이 죽었어요. 그게 남는 게 뭐죠? 그리고 군인만 죽은 게 아니에요. 수많은 부녀자들이 강간당하고 죽었어요. 수많은 양민들이 보도연맹이라는 이유만으로 40만 명이 학살당했어요. 구덩이 파고 한 곳에 800구, 1000구를 막 묻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지금은요, 6.25 때는 600만이 죽었는데요. 지금 전쟁 나면요, 남북 전쟁이 나면요, 얼마나 죽을까요? 최소, 전쟁이 나면 최소 남쪽이 즉사하는 사람이 500만입니다.
최소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정인 연세대 교수가 연구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남한만 죽느냐? 더 많이 죽죠. 더 많이 죽어요. 6.25 때 평양 인구가 50만이었습니다. 여러분, 베트남 전쟁 때 나무 잎사귀 막 말리고 구역제 사용하고 그리고 어떤 여자아이가 울면서 나온 사진 보셨죠? 그게 뭐냐면 레이팜탐이라는 거, 레이팜탄을 떨어뜨리는 거, 불 지르고 막 하는 거. 그게 레이팜탄이에요. 우리 남쪽은 아니었지만 북쪽이니까 잘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북쪽도 같은 동포예요. 평양시 50만 인구에 이 레이팜탄이 52만 발이 떨어졌습니다. 평양시 인구가 50만인데 폭탄이 2만 발이 더 떨어졌어요. 52만 발이 떨어졌어요. 평양시 모든 가옥이 전파됐어요. 형체를 알아볼 수 있는 건물이 딱 2개밖에 없었어요. 전쟁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재앙이에요. 전쟁은 우리의 길이 아니죠. 전쟁이 일어나면요, 북한에 있는 장사정포 1100개가 날라옵니다. 대전까지. 서울시 인구가 1000만이랍니다. 1000만의 서울 시민이 숨을 수 있는 공간, 지하철밖에 없습니다. 방공호. 지하철이 전쟁 나면 방공호로 사용되는데요. 거기에는 180만에서 200만밖에 못 들어갑니다. 800만의 서울 시민들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떨어야 됩니다. 이게 전쟁입니다. 이러한 전쟁의 공포가 한반도에서 서서히 먹구름이 몰려가듯 몰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촛불 들고 정권을 교체했더니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정권 교체하기 참 잘했죠? 네. 여기서 홍준표 찍은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홍성 출신이니까 같은 홍씨, 홍준표 찍을 거야. 이랬던 홍성 YMCA 회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다 문재인 대통령 찍어주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문재인 대통령 제가 겪어보니까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공도 있고 철학도 있습니다.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을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특별히 청래당 당원으로 제가 총재거든요. 제가 청래당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고, 그래서 지금은 꼼짝을 못하고 있지만, 뚝이 무너지는 것은 누가 가서 포크레인으로 뚝을 파헤쳐서 뚝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바늘구멍 같은 하나가 균열이 생기면, 그것이 물이 생기기 시작하면 점점 그 구멍이 넓어지죠. 그게 뚝이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 고공 지지율 이런 것이요, 좀 균열이 조금씩 생기잖아요. 그러면 한 방에 훅. 그래서 제가 청래당을 만든 이유는 내가 정청래이다. 내가 청래다. 그래서 요즘의 유행 트렌드에 따라서 내가 청래당 이런 뜻이에요. 내가 정청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청래가 어려울 때는 내가 정청래다 라는 생각으로 나를 지켜달라, 이런 의미에서 자발적으로 팬클럽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정청래를 지키는 모임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아니다, 청래당을 하자. 이게 무슨 당입니까? 야,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세계 최초로 집권 여당이 2개인 그런 정부를 만들어보자. 하나는 더불어민주당, 하나는 원외 청래당. 그래서 정청래를 지키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내가 문재인이다. 내가 문재인을 뽑았으면 내가 문재인이라는 생각으로 문재인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내가 청래당 하는 것처럼 내가 문재인이다 이렇게 해달라 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에 대한 강렬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보통 팬클럽은 다른 사람이 회장을 하잖아요. 근데 세계 최초로 내가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정청래를 사랑하는 모임인데, 팬클럽 회장은 정청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자격이 있지 않겠냐.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봤을 때
같아. 나를 제일 사랑하는 건 나다. 그러니까 정청래 팬클럽 회장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팬클럽 회장 겸 총재를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주체적으로 자기가 주인으로서 어떤 모임이든 서야 돼. 그래서 평화의 길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도, 정권을 교체했던 일도, 그리고 앞으로 정권을 재창출하는 일도 내가 주인으로서, 이 시대의 주인으로서, 역사의 주인으로서 항상 주인의식을 갖고 서자. 이렇게 해서 청래당도 다른 여타의 연예인 팬클럽과는 좀 더 다른 철학적 깊은 성찰을 갖고 청래당을 만들었는데, 청래당이 9,300명입니다. 10,000명까지 한정 판매합니다. 700명 남았습니다. 저도 좀 이렇게 회원가일 때. 네. 하여튼 제가 2년간 여러고 다녔습니다. 2년간 보통 국회의원들은 의정보고를 하는데요. 저는 의정보고를 할 수가 없어서 2년간 저의 그냥 사생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 얘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찰실 분이랑 토크 콘서트 지금 3번째인데 이렇게 뻘쭘한 건 처음이에요. 전에 누구 했어요? 안씨랑 누구? 씨랑. 누구 안민석? 누구? 아. 그분은 이제 아니죠. 자, 이게 뭐 이거요? 미스터 안 왜 그러셨냐고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거요. 이건 제가 부관 참시하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요. 제가 대선 때 2명을 제가 비판했습니다. 눈에 띄게. 한 명한테는 제가 고소까지 당했어요. 뭐냐면 박지원 씨. 이분은 문재인 싫어요 대표주자였고, 문재인 싫어요 당을 만들었잖아요. 국민의당이라고. 그래서 저는 문재인 반대 클럽, 소위 말하는 반문연대를 만들어서 어쩌면 대선 때 정권 교체를 방해할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김어준 총수랑 끊임없이 박지원 씨의 속마음에 들어가서 그걸 풀어헤치면서 끊임없이 박지원 씨를 제가 저격했습니다. 너무나 괴로웠던지 저를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 조사를 받기 일보 직전에 무혐의 날 것 같으니까 취소했어요. 취하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도 가끔 판도라에서 만나긴 하는데 그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 문모닝 했잖아요. 그러면서 요즘은 또 다른 걸 하고 있어요. 이분은 항상 예의주시해야 될. 저도 이제 민주화운동하다가 감옥 생활했는데요. 교도관들이 항상 저는 요 시찰이었어요. 중요하게 시찰을 했어요. 민중적 시각으로, 민주주의의 시각으로 항상 감시해야 될 사람은 박지원 씨입니다. 그분이 무슨 일을 또 저질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을 공격했고, 솔직히 카메라 찍고 있는데 잘 찍어주세요. 박지원 씨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안희정 씨였습니다. 왜냐하면 대연정을 들고 나왔어요. 제가 그래서 그것은 비타협적으로 내가 공격했습니다. 같은 당이죠. 왜냐? 대연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홍준표 국무총리 주자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거예요. 선거를 왜 하죠? 정당의 목적은 정권 획득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선거 때 각 당 후보로 공천을 받고 와서 선거 경쟁을 합니다. 근데 선거하는 과정에, 그것도 경선하는 과정에 대연정을 하자 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선거가 끝난 다음에 대연정은 행정부를 같이 구성하자는 뜻입니다. 대연정은. 그러면 대통령은 내가 됐어. 그러면 제2당 이순희한 대선 후보한테 총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은 박근혜 국정농단을 심판하자고 저희 촛불을 들고 외쳤는데 그 세력들에게 권력을 나눠주자? 국민들은 적폐를 청산하자고 그러는데 적폐와 손잡자고? 그럼 안 되는 일이에요.
그것은 촛불 국민들을 배반하는 행위다 라고 제가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표가 급해도 그렇지 적폐 세력의 표를 받아서 정권을 잡은들 그게 촛불 시민들이 원했던 정권이냐? 아니다. 어떠한 이사여구를 동원해서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고 해도 그것은 촛불 시민에 대한 배반이고 역사에 대한 배반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실명 비판했습니다. 안희정 씨 그러면 안 돼.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전화를 했더니 너무 자기를 공격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촛불 시민의 이름으로 내가 비판하는 거다. 당장 사과해라 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질문이 이분과 연락한 적이 있냐고. 그래서 연락한 적이 있다 이런 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고르시면 되는데 이 기무사 그리고 충남은 왜 여전히 보수일까요? 그리고 시민운동 이거는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시민운동에 나아갈 방향과 그리고 의원과 정치 제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좀 했거든요. 저한테 선택의 괴로움을 주지 마시고 네. 본인이 선택해서 저한테 답변을 강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까요? 그러면은 충청 지역이 이번에도 이런 그 촛불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보수의 그 영향이 지워지지 않았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저만 답변할 수 있어요. 제가 중앙유세단장으로요 70군데를 갔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제가 주로 오른쪽 라인을 많이 갔어요.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경상북도, 강원도, 충청북도까지 제가 좀 많이 갔는데 충남은 못 왔어요. 솔직히. 그래서 안 됐어요. 나빠요. 예은이 나빠요. 와이프 회관인 줄 알았는데 정청래당 다른 모임이 되고 있어요. 정말입니다. 제가 충북 이우상 후보 2번이나 갔고요. 그래서 충북까지 갔어요. 근데 생각해보니 충남은 한 번도 못 왔네요. 대전 동구에 제 학교 선배가 구청장 나갔는데도 오라가는데도 못 갔네요. 다 제 불찰입니다. 충남이 이렇게 된 게 당직자들을 좀 홍군형을 내야 되겠어요. 충남은 안심해도 된다고, 충북이 어렵다고. 그래서 저는 오른쪽 라인만 주로 다녔어요. 답변 됐나요? 제가 처음 방문한 곳이 이제 울산이에요. 송철 후보랑 각 부청장 후보들 다 모였고 이상원 국회의원 후보까지 모였는데 첫날이라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첫날에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이 중앙역장 모자 쓰고 선글라스 끼고 제가 좀 까불고 다녔잖아요. 네. 그럼 갔는데 예전에 선거운동 하던 운동원들하고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그때는 뭐 너무 박수가 많아요. 그럼 너무 신나했어요. 자신감 넘치고. 그래서 야 이거 좀 옛날하고 다르네. 그리고 이제 중앙에서 이제 유세를 하니까 그리고 이상원 후보 국회의원 후보 지원 유세를 갔어요. 갔는데 좋은 징조를 봤어요. 지나가는 차에서 내려서 엄지척을 하는 거예요. 울산에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정청래 인기가 이렇게 대단하구나. 울산에서까지 엄지척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유세 끝나고 나서 이제 버스 있고 유세를 하다 보면 사실은 이제 오줌이 마려요. 근데 이제 앞에 옷가게가 있어요, 1층에. 그리고 그 옷가게 2층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후보 사무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건물은 자유한국당스러울까? 뭐 이러면서 제가 이제 오줌이 마려워서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그 옷장사 사장님
우리 여사님처럼 이렇게 곱게 생긴 어떤 여성분이 사장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 저 죄송한데 옷은 안 살 건데요. 화장실 잠깐 가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머, 정청래 의원이시네. 아이고, 저 좋아해요. 얼른 싸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갔다 왔어요. 왔는데 그분이 분위기가 나쁘지 않더라고. 좋더라고. 그래서 첫날부터 기분이 좋았어요. 그럼 이제 부산을 하러 갔는데, 와, 마포 을인 줄 알았어요. 아니, 제가 이렇게 길가쯤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차 문을 다 열고 이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윤준호 후보가 와서 유세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적이 없어요, 부산에서. 유세를 하든 말든. 근데 시장 상인들이 나와서 구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막 박수를 쳐요. 그리고 시장 한 바퀴를 돌았어요. 후보하고, 윤준호 후보하고. 아, 윤준호가 제 친구입니다. 하고 막 돌기 시작하니까, 예전에는요, 그 부산에도 이제 호남 출신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내색을 못했어요. 내색하기 시작해요. 아, 저 문재인 대통령 좋아합니다. 아, 저 정청래 의원 좋습니다. 저 더불어 좋아합니다. 말하기 시작해요. 그 뭐냐면 그 분위기에서 말해도 좋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더욱 놀란 것은 강원도 인제군 양궁 갔을 때 인제 가면 언제 오냐, 원통에서 어떡하냐, 뭐 이런 휴전선 접견적인데 인제 양군이 이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선됐어요. 갔는데 식당 주인이 그렇게 반찬을 막 갖다 줘요. 밥 먹는데. 그러더니 사람들이요, 그분들 얘기를 그대로 하면 인제군에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으로 국회의원 당선됩니다. 당선되고 3일 동안밖에 못했어요, 국회의원을. 그리고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첫 번째 당선된 데가 인제군이에요. 근데 그 제가 이 시대에 참 자랑 인생이긴 하지만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6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지나간 다음에 인제군에 가장 큰 인재가 왔어. 정청래 감사요. 찍어준다는 거예요. 군수를. 진짜 됐어요. 그 양구시장을 갔어요. 양구시장이 좀 크더라고요. 굉장히 시장. 다 돌았어요. 제가 일일이 다. 세탁소고 뭐 자두장사 무슨 장사 다 그랬어요. 다 찍어준다. 더불어 찍어준다. 경상북도도 갔더니 굉장히 이번에 안 되긴 했는데 반응이 좋았고 대구도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에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바꿔 찍으실 분들은 1번 더불어민주당 찍어주시고, 더불어가 좋긴 한데 내가 참아 더불어를 찍기 어려운 분들은 원래대로 1번 찍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경상북도 대구에서 다니면서 많이 찍어줬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민주진보개혁 세력이 해방이요, 두 번째로 크게 이겼습니다. 첫 번째로 크게 이겼던 것은 4.19 직후 7월 29일 날 있었던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233석 중에 민주당이 175석을 했습니다. 지금 300석으로 기준한다면 200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무소속이 당시 49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300석으로 치면 70석을 한 거고요. 270석을 자유당 계열이 아닌 데가 됐어요. 자유당은 2석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그때 자유당보다 덜 망한 겁니다. 지금 뭐 자기는 폭망했다고 뭐 없다고 그러는데 4.19 이후 때보다는 우리가 덜 이겼고, 저는 4.19 때처럼 이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다음 총선에서는 제가 내일 모레 판도라에서 얘기합니다. 편집이 됐을 수도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다음 총선에서 원내 교섭단체 만들어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 홍성은 다른 지역구에 비해서 민주개혁 진영의 성적이
조금 못 미치긴 한데요. 첫 번째 원인은 제가 한 번도 안 와서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다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다음에는 제 고향부터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 고향은 충청남도 금산인데요. 제가 또 믿거를 하고 또 안 왔더니 또 이런 또 사태가 벌어졌어요. 두 번째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전라남도에서도 민평당이 기초단체장이 5군데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냈던 신안 군수는 2등도 못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유권자들이 많이 똑똑해졌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일자 투표를 안 찍는데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김영록 전남도지사 70%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기초단체장도 다 1번 찍어야 되잖아. 안 그래요? 무소속 민평당 이렇게 찍어요. 그래서 진짜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더불어민주당 제가 소속 정치인이긴 하지만 더불어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믿고 까불다가는 언제 쪽박찰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가 이 홍성 군수도 2.75%로 아깝게 졌더군요. 그 최선경 후보가 2.75%예요. 근데 홍성 군민을 탓하면 안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얘기하셨어요.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 그 열망을 갖고 열심히 했던 우리의 노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왜 우리 안 찍었냐고. 지나가는 홍성 군민들 막 눈을 기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부터 그럼 겸손해지자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노력이 부족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 지성을 덜 들였다. 그래서 4년 후에는 우리가 더 지극정성으로 홍성 군민들을 섬기고 충남도민들을 더 섬기고 그렇게 해서 다음에는 홍성을 탈환하자. 이렇게 착한 마음을 먹어야지. 열받는다고. 나는 홍성 이사 가겠다고. 저는요 진짜 말은 못하지만 듣기 싫었던 얘기 뭔지 아세요? 클핏하면 이민 갈 것도 아니면서 자기 이민 간대요. 아니 마음에 안 든다고 이민 가면 어떡하란 말이야. 자기가 살면서 잘 고쳐야지. 진짜 저는 같은 편의점 한 대 때리고 싶더라고. 클핏하면 술 먹고 이민 간대요. 그리고 그 다음 달 보면 안 가고 살고 있더라고. 가지도 않을 거면서 그래. 그래서 조금 결과가 충남에서 안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노력이 나의 정성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YMC 회원에 많이 가입하셔서 YMCA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기 화이트보드 바 밑에 가입소가 있습니다. 네, 그 민주당이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이 질문을 하게 되죠. 네, 연동형 비례대표 이 제도와 그 요즘 얘기 나오는 것 중에 국회의원의 특권 일도 하지 않는데 왜 월급을 따박따박 받고 감옥 가는데도 왜 월급을 받냐? 네. 뭐 이런 얘기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독일식 정당 명부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독일의 의석 배분 방법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있어요? 아니, 마카페? 제가 이 시대에 참 강연인으로서 원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정청래 강의 들었더니 참 똑똑해졌다 내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제 소박한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가 나오거든 이렇게 설명하면서 우쭐대시기 바랍니다. 지역구로
299명을 뽑고요. 비례대표로 299명을 뽑습니다. 이게 독일 국회의원 의석수입니다. 자, 다 더하면 어떻게 되죠? 이걸 뭐 9 하니까 8하고 이렇게 하면요, 계산 방법이 늦습니다. 300 더하기 300 마이너스 2 그러면 어떻게 돼요? 598. 자, 이렇게 됩니다. 598석이에요. 이게 의석수입니다. 근데 299석을 하는데요, 의석을 여기서부터 계산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A당이, 비례대표는 정당 투표입니다. 정당 지지율이에요. A당이 10%를 얻고 B당이 30%를 얻고 C당이 40%를 얻고, 예를 들면 무소속 그러면 20 이렇게 된다. 그러면 A당은 비례대표로 10%를 얻잖아요. 지역구 비례대표 합쳐서 10%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역구에서 비례대표는 먼저 배정을 하지 않습니다. 비례대표를 가지고 지역구에서 당선된 걸 먼저 봅니다. 근데 지역구에서 5%를 얻었다. 그럼 이건 이제 당선된 거잖아요. 이 사람을 물리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비례에서 5%를 가져갑니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근데 B당은 30%를 얻었어요. 여기서 30%를 얻었는데 여기서 지역구에서 20%밖에 못 얻었어요. 그러면 비례로 보충해 주는 거예요. 비례를 더 많이 가져갑니다. 그렇게 돼요. 그렇게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하다 보니까요, 598석이 더 나와요.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어떤 선거에서 4석이 더 나왔어요. 598석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4석이 더 나왔어요. 그래서 이 4석을 가지고 다시 보정을 합니다. 그래서 A당한테 0.3명 이렇게 줄 수는 없잖아요. 최소한 1명은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정을 했더니 각 당에 배분된 게 30석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598석 더하기 30석이 더 가서 의석을 구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것을 보고 초과 의석이라고 해요. 독일 국민은 양해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 했을 경우에는 300석을 가지고 하더라도 330석이 될 수 있어요, 국회의원이. 우리 국민들은 또 그거 반대합니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초과 의석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독일식 정당 명부제에 의한 의석 배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256 더하기 44 아마 이럴 거예요. 비례대표. 그래서 이것은 지역구 의석 먼저 계산을 다 하고 정당 비례대표에서 순서대로 이제 배분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어쨌든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자고 하는 것은 2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표의 비례성이 의석에 반영되게 하자, 이런 뜻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50%의 정당 득표율을 기록했으면 국회의원 의석수도 절반 150석 가져가자. 그런데 보통 50% 정당 투표를 받으면 소선거구 같은 경우는 싹쓸이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의석수 300석 중에서 200석 이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비례가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비례성의 원칙에 맞게 하자, 이런 건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소선거구제를 하다 보니까 영남에는 자유한국당 막대기, 호남에는 민주당 막대기만 꽂으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의정활동을 열심히 안 하죠. 공천 받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구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식에 맞는 투표제도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는 게 또 있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얘기를 하면 제 강의들은 굉장히 똑똑해집니다.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충청권, 호남권, 그 다음에 영남권, 그 다음에 강원, 수도권 이렇게 5군데를 나눠서 지금은 이제 달라졌지만 대구, 경북, 영남권에 국회의원 나가려면 떨어질 건데 뭐하러 나가냐? 안 나가요. 그거를 못 낸 곳도 많아요. 이번에 청송 군수는 우리가 군수부를 못 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로 취약한 지역도 나가고 1등으로 떨어진 사람은 비례대표로 해주자. 그러면 떨어지더라도 1등으로 떨어지려고 가장 큰 적은 표차로 떨어지기 위해서 열심히 선거운동 할 거 아니냐. 그러면 지역구에서 전면하더라도 비례대표는 한 명 있지 않냐. 대구 경북에서. 그게 바로 권역별 비례대표제. 근데 요즘 선거법을 바꿔야 돼요. 왜? 후보 등록을 지역구도 하고 비례대표 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불법입니다. 법이 안 돼요. 그래서 그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려면 고쳐야 됩니다. 그게 이제 성패율 제도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지역구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러한 선거구제를 바꾸자는 연구와 노력들이 많았고, 특히 이것을 평생의 필생의 업으로 삼았던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고요. 그래서 선거구제,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선거구제, 이런 여러 가지 유사한 방식을 한국형에 맞게 적용하는 선거구제 개편이 되면 내가 총리 추천권을 야당에 넘겨줄 수도 있다.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거 가지고도 어제 제가 판도라 녹화를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에는 약간 소극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가면 소선거구제라서 자유한국당 완전히 그냥 멸절시킬 수도 있는데 뭐하러 그 사람들 살려주냐. 지금 꼼수로 지금까지 87년부터 수십 년 동안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서 선거구제 개편했는데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한나라당 다 반대했었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죽게 생겼거든요. 이제 대구도 안심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꼼수로 중대선거구제로 가자. 그럼 본인들 하나 끼어서 이렇게 되잖아요. 2인 뽑으면 2등으로 당선돼도 당선되는 거잖아요. 3인 선거구는 3등으로 되는 사람들도 당선되는 거잖아요. 그럼 본인들은 이미 지금까지 기득권을 가지고 대구, 경북, 영남에서 국회의원이니까 지명도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 지지율이 안 좋아도 2등으로 3등으로는 국회의원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본인들의 폭망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생존 전략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들어줘야 되느냐. 이런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시민사회에서도 안 된다. 일단 이대로 한번 그냥 국회의원 선거 치러서 폭망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용서하고 반성하고 사과하면 그때 가서 봐주자.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아니에요? 그 옆에 분이 하실 것 같고. 아니다. 그래도 기회가 왔을 때 이렇게 시기적으로 무르익었을 때 그래도 해놓자. 이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후자 편입니다.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반국적인 지역 감정을 타파할 수 있고 국회 국민들의 비례대표성이 반영된 의석 배정을 할 수 있다면 저는 후자를 해야 된다. 이거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KBS 수신자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열린우리당 17대 문광이 간사할 때 KBS 수신료 올리자고 했어요. 83년도에 책정해놓은 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근 30년간 똑같아요. 짜장면 값도 많이 올랐어요. 3배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KBS가 뭐가 되냐면 광고를 따려고 해요. 광고비로 80%를 운영을 해요. 그건 공영방송이 아니라 상업방송인 거예요. SBS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품질 높은 방송을 못하는 거예요. 다큐멘터리, 환경 스페셜 이런 걸 못하는 거예요. 왜? 광고 그 시청률이 안 나오거든요. BBC 텔레비 보세요. 얼마나 재미없는지. 근데 그게 필요하거든요. KBS가 그런 걸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럼 광고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방송의 질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준을 올리자 그러면 야당들이 반대해요. 그래서 이제 새누리당이 다시 정부를 잡았어요. 이명박근혜. 또 우리가 반대했어요. 명분은 공영방송 안 한다, 공정방송 안 한다. 그럴 수 있죠. 근데 누군가는 눈치껏 갖고 여당일 때, 야당일 때 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선거구제 개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좀 손해보는 할 때, 저들이 하자고 할 때 꼼수가 다 알아요. 괘씸해요. 그렇지만 이때 안 하면 언제 또 하겠느냐. 그래야 솔직히 말하면 정의당도 좀 더 먹고 살 수 있고 녹색당도 더 먹고 살 수 있고 그러면서 진보 진영이 세력이 더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시민사회도 좀 더 그런 힘은 좀 약하지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정당에 가서 활동도 할 수 있고 저는 민주당은 진보 정당이라고 생각 안 해요. 저는 오리지널 정통 보수 이렇게 생각해요. 그 보수 당인 민주당에서 저는 약간 진보적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냥 무작위 겸손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도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은 진보당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올바른 정당 정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이라는 당은 사실은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저처럼 진보적인 사람들, 그런 진보블러, 그리고 보수적인 사람들, 이 사실은 경쟁해야 되는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건강한 거지. 토론이 가능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어떤 의원들이 만나면 토론이 안 되잖아요. 토론이 말이 안 되잖아요. 지 할 말만 하고 토론이 불가능한 정당 문화는 안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처럼 미국을 제가 뭐 신봉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낙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걸 가지고 토론하는 게 진보와 보수의 개념인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절대 안 된다. 아니다. 여성의 생명권을 위해서 낙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 가지고 붙어야 진정한 토론이 되죠. 그래서 저는 이 선거구제 개편 이것은 분명히 다른 이유로 반대하는 게 많을 거예요. 자유한국당에 봐주냐 이런 거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실제로. 근데 좀 마음을 비우고 좀 넉넉하게 123년 만에 최초로 성공한 혁명도 우리가 해봤고 전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는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의식도 독일보다 뛰어나다 이런 것을 이번에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십니까? 네, 훌륭하죠. 아, 그래요? 그럴 때는 꼭 훌륭하다고 꼭 말을 해줘야 돼요. 네, 홍성은 전통적으로 빨간색이었다가 지난번 지방선거 때 딱 한 명이 민주당 국회의원이 됐었고 이번에 5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 질문인데요. 전체 몇 명이죠? 11명. 11명. 아직은 소수네요. 네. 5대5대 1. 5대5대1. 1은 밤이다. 그래서 특이하게 밤이라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보수 군수의 낡은 행정은 참선이거든요. 네, 견제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해야 될 첫 번째 과제는 무엇인가? 네, 이런 질문을 했는데 홍성 YMCA가 아까 영상도 보셨겠지만 저희가 옴부즈만 활동을 되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의원들과도 이제 멤버십을 가져서 의원 보장하냐든가 이런 거를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풀뿌리 개념에서 조직 단위에서 어떤 걸 했으면 좋을지.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유세단장으로 전국을 70군데를 다녔습니다. 7,000km를 뛰었어요. 근데 이제 트위터 갔다 오면 막 유세하는 거 다 올리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우리 홍성군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최선경 후보 좀 이렇게 트위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최선경 후보가 누군지 모르고 저는 여자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최성경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공천한 분이고 그러니까 보증합니다. 좀 찍어주라 이렇게 트위터를 날린 적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저는 진실만을 바랍니다. 그랬더니 2.75%로 졌더라고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제 그분도 더 노력을 하셔서 다음에 잘 됐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홍성군 의회는 야당인 거네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 시민단체와 비교적 가까운 정치인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충청도 홍성 같은 경우는 무엇을 주장하더라도 예의에 어긋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둘이 싸우는데요. 둘이 주먹질 해가지고 누가 코피를 터뜨리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싸움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어디를 응원하냐, 이게 중요해요. 저는 마포도 시민 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주장하는데 그렇게 눈살을 찌푸리게 해요. 지금은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더 중요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 내용보다 누가 그 말을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같은 말을 하는데 말은 옳아. 저 사람 때문에 싫어. 저는 마포에서 그런 게 많아요. 제가 어디라고 마포도 있어요. 저도 싫어요. 저도. 뭘 주장하는데 저렇게밖에 못할까? 아무리 당연히 틀려도 저렇게밖에 못할까? 저는 우리 사회자고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 동네 시민단체 이런 사람들한테 적폐라고 공격도 받아요. 저보고 적폐 세력이에요. 저보고 자유한국당이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자유한국당 사람이 아니에요. 시민단체 활동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무슨 또 이익이 돌아가겠어요. 자기하고 그 순간 생각이 안 맞다고 완전히 멸절시켜야 되는 적처럼 치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당선된 자유한국당 출신 홍성 군수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홍성 국민이에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빗대 세우고 막 욕하고 공격하면요, 더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태도를 잘 갖자. 그래서 시민들이 호응하게 하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목적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YMC든 시민단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홍성군수에게 따진다고 생각했어요. 그 장면을 홍성 국민이 운동장에서 지켜본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네. 그리고 참 논리적이네. 합리적이네. 그리고 참 태도도 예의 바르네. 이랬을 때 저 사람들이 말이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아무리 옳은 주장도 지나간 사람은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막 삭대질하고 욕하고 막 침뱉고 그러면 아무리 좋은 주장을 하는 사람도 저 사람도 못 쓸 사람이네. 그러면서 바로 빨갱이야. 빨갱이들은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성 군수를 상대로 무엇을 따지고 추모하는 것은 좋죠. 그러나 매우 예의를 갖춰서 태도를 좋게 해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주의 주장을 해서, 그래서 홍성 군수의 마음을 돌리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보고 있는 지나가는 국민들이 저 말이 맞아 라고 인식 들게 하는 것이 캠페인이고 운동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주장해도 그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근데 거기서 꼭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잡아뜨리려고 그러고 막 코피 터뜨리려고 하고 그러면 내가 코피가 터져요. 저는 여러 대한민국의 시민단체 활동가들 많이 봅니다. 가장 크게 잘못하는 게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도요, 저희 동네에서요, 지나가면 막 저한테 욕해요. 그게요, 시민단체 하시는 분들이에요. 왜 그러냐고요? 그 왜 그런지 알아요? 작은 이기주의예요. 저희 동네에서는 정청래가 잘 나가면 자기들 정청래와 다른 진보당 이런 데에서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를 자유한국당보다 더 싫어하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워. 그런 게. 저는 15년 동안 그걸 경험했어요. 제가요, 그분들이 원하는 걸 뭘 해줬어요. 국회에서. 그래서 갔어요. 축하하러. 제 소개도 안 해요.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왜? 정청래 입지를 살려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 15년 동안 단절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어요. 마포 시민한테 단체가 활성화됐거든요. 그 여성부 장관이 온대요. 그 여성부 장관실에 전화가 왔어요. 장관들은 국회의원들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국회에서 혼나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지역구에 오니까 장관실에서 당연히 저한테 연락을 해요. 의원님, 우리 장관님 언제 가는데 의원님 오실 거죠? 오세요. 그래서 장관이 또 오라니까 가려고 우리 보좌관이 이제 그 시민단체 주최 측에 전화를 했어요. 여성부 장관 오신다는데 우리 의원님 오라고 하는데 같이 가도 됩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축사도 안 시킬 거고 소개도 안 할 거예요. 장관만 할 거라고. 근데 그러면 그 장관은 또 얼마나 민망해요. 이게 뭐냐면 다 그렇게 하겠으니까만 순간순간 너무 작은 것에 매몰돼서 넓은 시각을 못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지역사회에서는 다 얼굴 알고 지내는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 돼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익명성이 보장되지만 홍성군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다 알잖아요. 누집 자식인지도 알고 그 집에 뭐 하는지도 알고 다 알잖아요. 그래서 특히 예의, 태도 이 덫에 걸리면 안 돼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군청을 상대로 군수를 상대로 무슨 활동을 하고 운동을 하더라도요. 절대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면 안 돼요. 주의 주장은 세게 해도 돼요. 원리 원칙대로. 그러나 태도는 매우 공손하게 가져가서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꾼들이 아, 저 사람들이 옳으네. 저 사람들이 맞는 말 하네. 이렇게 한 명 한 명 우군을 확보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저는 지역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저는 어떻게 보면 과제인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좋았어요. 이게 제일 좋았어요? 본인이 이렇게 건방졌어요? 태도를 고치세요. 사장님이 너무 좋아하시네요. 얼굴도 좀 건방지게 생겼어, 지금 보니까 예의 없이. 보기만 해도 눈 내리 깔고 이렇게 고개 숙이고 이렇게. 이제 그 밥대가 되고 있어서 이제 질문이 하나 하고 이제 마무리를 네. 하는데 그 포스트잇 3장이나 있어서 이제 제가 무시 못할 질문이 이제 기무사 다리도 꼬고 있는데 지금 어른들 앞에서 말이야. 그래. 기무사일이 요즘 한참 시끄럽잖아요. 또 홍성은 세월호가 침몰된 이후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여태까지 세월호 지킴 집회를 이 어려운 땅에서 지켜왔던 그런 전형들이 있어서 이 기무사가 이런 행동을 준비했다는 것에서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 그런 얘기 하시고 이제 마무리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참 충격적입니다. 제가 이 시대에 참 예언가로서 예언을 많이 했었습니다. 2016년 12월 9일 날 박근혜는 탄핵될 것이다. 그리고 오차범위 234표 나왔지만 225표로 탄핵이 결정될 거다. 이것도 제가 이틀 전에 예언을 했었고, 그리고 2017년 3월 10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될 것이다 라는 것도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은 제가 할 수밖에 없었죠. 바로 그 1년 전 2016년 3월 10일 날 제가 컷오프 됐거든요. 정청래 컷오프 기념 1주년을 2017년 3월 10일 날 박근혜도 컷오프 될 것이다. 그랬더니 그대로 됐어요.
그런데 그때 탄핵이 인용되지 않고 기각되면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군에서도 이것을 예측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박근혜 정권은 탄핵이 안 될 것으로 본인들이 확신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탄핵이 기각되고 박근혜가 다시 청와대로 그럼 복귀하거든요. 그 즉시. 그랬을 때 촛불을 들던 시민들이 이제 촛불을 양손에 2개씩 들고 이제 광화문에서 청와대로 진격투쟁을 할 거 아니냐. 그때는 탱크와 장갑처럼 밀어버리자. 이게 소위 말하는 기무사의 비상계엄 문건이었습니다. 거기에 투입됐던 예상 시나리오를 한다면 특수부대 요원들이 5,2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광화문, 청와대 앞 국회, KBS 방송국, 헌법재판소, 요소요소에 24단이라고 있나봐요. 그래. 24단 병력들이 진주하는 걸로 시나리오가 다 나와 있었습니다. 그 시나리오대로 만약에 됐다면 우리는 어쩌면 제2의 5.18 광주 민중항쟁 그것을 다시 맞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20대 때 가졌던 신념은 죽을 때까지 안 바뀝니다. 박근혜가 20대 때 아버지가 하는 걸 보고 신념화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역사의 행운의 여신은 박근혜가 아니라 우리 위대한 국민들에게 있었던 거죠. 행운의 여신이 우리를 비켜가지는 않았습니다. 천만다행이죠. 그러나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닙니다. 5.16 군사 쿠데타 그리고 12.12 군사 반란 그래서 우리 헌법은 군의 정치 불개입을 쓰고 있습니다. 적시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국무총리도 군에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헌법에. 이건 명백히 군의 정치적 개입입니다. 저하고 노선은 달리했지만 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은 사실과도 다르겠지만 반란을 예비 모의했다 해서 진보당 해산을 했습니다. 반란을 예비 모의했다는 거예요. 모의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모의 행사 많이 했잖아요. 모의 재판 이런 거. 실제 한 게 아니에요. 모의를 예비했어요. 그냥 생각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도 진보당을 해산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란을 예비자 빼야 됩니다. 모의한 겁니다. 그러면 내란을 예비 모의했다 해서 진보당 해체됐어요.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예비 모의했는데도 진보당이 해산됐다면 기무사는 모의했다는 거잖아요. 실행을 안 했지만 모의했다는 거예요. 사극에 보면 역적 모의를 하잖아요. 삼족을 멸해요. 같은 형법으로 다스려야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기무사는 해체해야 됩니다. 원래 이름은 보안사였습니다. 보안사령관이 누구였냐? 전두환이었어요. 그래서 합동수사본부로 권력을 다 준 거예요. 비상계엄이 된다는 것은 국회가 정지된다는 거예요. 행정부가 정지된다는 거예요. 사법부가 정지된다는 거예요. 입법, 행정, 사법은 누가? 비상계엄 사령관이 다 틀어주는 거예요. 본인이 재판해요. 본인이 행정을 합니다. 본인이 비상계엄 시에 본인이 행정명령을 해요. 법을 세워요. 그런 것을 꿈꾼 거예요. 비상계엄이 됐다. 기무사처럼 모의처럼 됐다. 그럼 어떻게 돼요? 국회가 해산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판사들은 판결을 못합니다. 장관들은 기능이 정지됩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사령관의 오더에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당연히 국군 통수권도 비상계엄 사령관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저지르려고 했던 거죠. 그 보안사가 너무 문제가 많아서 보안사가 민간인 사찰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안사라는 이름을 내리고 기무사를 쓴 겁니다. 윤석양 일병 민간인 사찰 폭로로. 근데 기무사는 세월호 가족들을 사찰했어요. 공작조 60명을 편성했어요. 단원고까지 갔다는 거 아니에요. 기무사 요원들이. 그리고 비상경 이 시나리오 모의까지 한 거예요. 한민국 국방부 장관까지 보고됐다 라고 지금 보도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비상경은 국방부 장관의 전결사항이 아닐 겁니다. 국방부 장관이 그거 자기 마음대로 하겠어요? 윗선은 누구냐? 여러분들이 말하면 그것을 입증해야 돼요. 그냥 생각만 하세요. 그냥 생각만 하세요. 그래서 저는 기무사는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고 여기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다 극형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난치고 대한민국 촛불 국민을 탱크로 밀어버리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방부의 일원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똑똑히 알고 나라를 지키려 보냈더니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국정원의 댓글 공작 사건보다 수십 배 더 엄중한 사건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무사는 대대적인 수술대에 올라가서 관계자들은 모두 영창을 보내서 햇볕을 못 보게 해야 됩니다. 제 생각이었습니다. 네, 우리 청래당 우리 당원 고생 많았어요. 맨 앞에서. 근데 오프라인에서 저 본 적 있어요? 두번 저녁 먹었던 촛불 집회 때, 그 낙지집에서 우리가 촛불 집회 때 가장 큰 깃발을 들고 청래당 깃발을 들고 이순신 장군 동상 옆을 저희가 배회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낙지집으로 밥 먹으러 갔는데 그때 두 번 왔다는 거죠. 홍성에서 올라왔어요. 네. 대한민국의 역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써나가는 거죠. 원론적인 얘기지만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YMCA의 주인은 YMCA 회원이죠. 근데 내가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주인이 아니다고 생각하는 차이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YMCA 회관입니까? 네. 지나가다가 내려가다가 계단에 휴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허리를 굽혀 줍는 회원이 있고 그걸 못 보고 지나가는 회원이 있습니다. 주인은 눈에 다 보입니다. 근데 주인의식이 없는 분은 안 보여요. 휴지가 떨어져 있는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YMCA 회관에 오르락 내려갈 때 휴지가 없다, 안 보인다 그러면 난 주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휴지가 있네, 이건 내가 한번 쓸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면 내가 주인의식을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세상에 비겁한 사람이 내 탓이 아니라 남 탓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은 내가 존재함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이에요. 내가 눈 감아버리면 아무 문제가 내 주변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므로 두 눈 똑똑히 뜨고 이 세상을 하필이면 이 시기에 홍성에서 살아가고 있으므로 홍성 군수가 안 된 것도 마음 아픈 것이고 그리고 다음에 잘해보여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있는 것도 내가 하필이면 이 시기에 홍성에 살고 있으므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이 욕해도 내가 살아있어서 나한테 욕하는 거지, 내가 죽어서 무덤에 가면 나한테 욕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이 뭐라고 하거든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역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너도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지방선거가 끝난 지 얼마, 영원히 가시지 않은 7월 초지만, 어쨌든 그동안 선거 때 여러 가지 목표를 하고 달성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더운 여름날 7월, 8월은 좀 쉬어도 좋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지나간 것에 대해서 너무 막 가슴 절절히 막 분노하고 열통 터지고 막 머리 찢고 그러다가 그 핑계로 막 술 먹고 그러지 마시고 좀 툭 털고 이렇게 좀 여유도 좀 즐기면서 놓으시면서 어떻게 만약에 사람이 일만 하겠어요. 워라벨 Work and Life Balance, 일과 삶이 균형을 맞아야 된다. 이것이 맞지 않으면 불행한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워크, 일과 라이프가 밸런스를 잃었을 때 행복 지수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돈을 많이 가졌어도 일하지 않고 번 돈을 번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일만 하는 사람들 행복하지 않아요. 또 일하지 않고 그냥 즐기기만 하는 사람들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과 삶이 조화를 이뤘을 때 행복해지더라 하는 것이 행복지수를 가르는 기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워라밸을 자기 몸속에서 항상 균형 있게 작동하는 그런 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존 촬영할까요? 앞으로 좀 나아서 기존 촬영할까요? 셀카를 원합니다. 기존 촬영 먼저 하시고. 예.